이걸 이제 서두에 이제 달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간다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모피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피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인사를 잘못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그 심정 동의합니다. 인사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윤석열 자리에 다른 검사 앉혀놔도 윤석열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역할을 해야 되듯이 모피아도 이게 하나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거였던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재밌는 몇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철저하게 이걸 실패시킨 게 모피아들입니다. 모피아들이에요. 자, 한번 봐봅시다요. 자,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요, 준공 허가가 나가지고 입주한 주택 수가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연평균 입주 주택 수가 맨 왼쪽에 전국 전체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연평균 54만 6,315호 정도가 연평균 공급됐다는 얘기입니다. 입주 주택이요.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요. 두 번째로 많았던 정부가 박근혜 때 45만 주택 정도예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안 한 게 아니죠. 제일 많이 했어요. 네? 주택 공급을요. 주택 공급을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 조중동에서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부동산 문제 갈 때마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주택을 공급했더라 이거예요. 주택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로 나눌 때 특히 아파트를 봐보세요.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박근혜 때는 한 28만 채가 공급이 됐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41만 채가 공급됐잖아요. 증가율로 보게 되면 47% 이상이나 증가한 겁니다. 비아파트가 좀 작지요. 비아파트가요. 근데 전체 합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한 21% 이상이나 더 많이 공급을 한 거예요. 수도권만 봅시다. 수도권이라 한다면 서울, 경기도, 인천 이걸 얘기를 하죠. 수도권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니까는 연 28만 1200채 정도를 1300채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 두 번째로 높았던 박근혜 정부 때 20만 6400호 정도보다도 36% 이상이나 더 공급을 한 거예요. 수도권에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에 가까운 11만 채를 박근혜 정부 때 공급한 걸 20만 채 정도 공급했잖아요. 81% 이상이나 증가한 겁니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3.6%가 더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36% 이상이나 더 공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적어서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막 폭등한 이유가 공급 물량이 적어서라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요. 가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가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죠. 했더니만은 뭐라고 당시에 일부에서 딴지 걸었냐면은 행안부 자료를 가지고 잘 쓰지도 않는 통계청 자료를 사용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제가 뽑은 겁니다. 자, 전국 가구 수가 박근혜 정부 때 말기인 2016년하고 지난해 2020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전국 가구 수가 8.3%나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요. 수도권은 거의 10% 증가했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5.4%가 증가했어요. 가구 수가요. 이 가구 수의 증가를 대부분 주도했던 건 뭐냐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요. 1인 가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그러니까 한 31%가 1인 가구입니다. 10가구 중에 그러니까 3가구 이상이니까 1인 가구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국으로 보게 되면 한 23%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인 가구를 얘기하기 전에
전국 가구수 증가율을 8.3%의 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주택 증가율 21%보다도 낮잖아요. 즉 가구수를 고려해도 주택 공급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구수를 고려해도요.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이 그러니까 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인구강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1인 가구 수가 27% 올랐습니다. 약 27%요. 그런데 수도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의 주택은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36%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36% 이상이 나요. 수도권이요. 그러니까 가구 증가를 고려해도 주택이 그러니까는 충분히 공급된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1인 가구 중에서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없는 가구들,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없는 연령층들, 20세에서 한 35세 미만, 아직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많이 안 해가지고 돈도 많이 그러니까 저축을 못한 이런 계층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예? 이런 가구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임대라든가 전월세에서 살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이잖아요. 이들 가구들도 수도권에서 증가가 35%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가구수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1인 가구고,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은, 이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연령층들, 35세 미만 층이다 이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가구수가 증가한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되게 어떤, 층들입니까?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층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은 어떤 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요? 장기 공공임대지요. 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에요. 그렇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봐봅시다요. 지난해 한 1년 동안에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예요. 천준호 의원이 한 건데, 법인, 그러니까 회사로 등록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법인들이 주택을 매입한 주택이요. 지난 1년, 한 11개월 동안에, 1년도 아니죠. 11개월 동안에, 최근 지난 1년은 국세청에 안 올라가 있고, 이건 그러니까 따로 이제 그러니까는, 보도를 받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요구를 해가지고요. 근데 어느 정도 증가했냐? 맨 밑에 보게 되면 합계 46,858채. 법인 형태로 있는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 한 47,000채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보게 되면 3억 원 이하가 어느 정도요? 한 77% 이상을 그러니까는 77% 이상이 3억 원 이하 소형주택이었던 거예요. 3억 원 이하. 이 소형주택에 누가 삽니까요? 주로 그러니까는 이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35세 미만들이 1인 가구가 살 가능성이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겠느냐? 이 법인들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집을 매입을 했다 이거예요. 엄청난 집을 47,000채 정도를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 77% 이상이 3억 원 이하 소형주택이다 이거예요. 이 소형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러니까 투입한 돈이 15조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15조 4천억 원에 가지고 한 채당 3억 3천만 원짜리 집을 산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70%를 이 돈 15조 4천억 원 중에서 한 70% 정도를 차입을 통해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이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임대사업자들이 왜 이렇게 주택을 많이 샀냐 이거예요.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예?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또 나중에 팔아서 또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혜택이 바로 누구한테 고통으로 갔느냐? 누구한테 갔습니까요? 아까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 폭증을 주도한 35세 미만 이들에게 고통으로 그대로 전가된 거지요. 그러면 이 임대사업 특혜를 준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임대사업에 특혜를 제공해 준 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날 출범을 했죠.
딱 그러고 나서 한 달 하고 한 열흘 정도 돼가지고 첫 대책이 나오죠. 첫 대책. 그게 소위 말해서 6.19 대책. 기억들 아십니까? 첫 대책이 6.19 대책이었었어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거였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목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안정적 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요. 제가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에 방송에 나가서 주택시장은 안정화가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안정적 관리라는 건 뭐냐면요. 말이 그럴듯하지 안정적 관리라는 것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싫고 급락하는 것도 싫고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요? 문제가 되는 지역에다가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방송에 나가서 두더지 잡기 게임식이다. 두더지 잡기 게임은 영원히 끝나지 않잖아요. 영원히 안 끝나죠. 두더지 잡기 게임을 끝내려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요? 그 구멍들을 다 콘크리트 다 치게 되면은 끝난다. 그런데 정부는 뭐냐면 맞춤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뭡니까? 풍선 효과가 계속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에 첫 번째 대책에서는요, 투기 가열지구 지정조차도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했느냐? 한 요 정도로 좀 이제 해보고 문제 있으면 또 그 다음 대책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행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뭘 내세웠었습니까요? 불로소득을 투기 수요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 했어요. 두 번째, 장기 공공임대를 그러니까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했어요. 그걸 통해서 가계부채도 그러니까 총량 관리를 하겠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적인 수요를 통해서 불로소득 얻는 거를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장기 공공임대를 하겠다. 정답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처음부터요. 첫 대책부터. 정권이 출범하고 그러니까는 한 달 열흘 뿐이 안 됐는데 이런 대책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히 효과가 없지요. 자연히 효과가 없다 보니까 바로 8.2 대책이 두 번째로 6.19 대책에서 8월 2일이면 두 달도 안 된 기간이잖아요. 두 달도 되지 않아서 2차 대책이 나오죠. 무슨 놈의 정책이 두 달도 안 가는 약발이 두 달도 안 가는 그런 대책이 무슨 정책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20몇 번 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책이요. 8.2 대책의 핵심은 뭐였었습니까요? 막 가격이 급히 오르는 지역들에 대해서 투기 가열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 첫 번째부터 포함 안 하고 두 번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단기적인 투기 수요에 대해서 양도세를 그러니까 많이 부과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죠.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도자료 밑에 보게 되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잖아요. 계속 안정화라는 표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정화 방안으로는요, 절대 주택가격 못 잡습니다. 부동산 가격 못 잡아요. 왜? 안정화라는 것은, 예?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만 쫓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투기 세력한테 이길 수가 없는 방식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 대책의 문제점을 봐보세요. 자, 투기 가열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노리는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양도세 팔 때 그러니까는 그 이익을 그러니까 해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주택을 보유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투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건 괜찮은 겁니까? 다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투기를 통해 가지고 불로소득을 노리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요? 높은 기대소득이 보장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단기, 장기가 왜 나눠져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장기 다주택자를
주택자들한테 투기적으로 주택 구입을 못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요? 주택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때려내는 거잖아요. 보유세를요. 그런데 9월 12일 날 한 달 이후에 당시에 김동연이 뭐라고 합니까요? 보유세 인상 없다. 보유세 인상은 고려 안 한다. 보유세 인상을 하라고 그래야지만이 투기적인 수요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 딱 쐐기를 박잖아요. 김동연이 이런 짓을 해놓고 나서 이런 짓을 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물결인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예? 공무원 개혁하겠다고. 자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나가서 지금 그러니까요. 예?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행정고시 봐가지고 오고 들어가가지고 장관까지 해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무원 개혁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김동연이 할 소리는 아니죠. 예? 김동연이 이런 짓을 했어요. 거기다가 뭐냐면 고용도 그러니까는 고용 예산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일자리 예산도 장난을 칩니다. 예? 철저한 모피아예요. 김동연이 누굽니까요? 이명박 정부 때 핵심 인물이에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을 만드는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김동연이요. 예? 근데 지가 새로운 저 인물처럼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 없다고 딱 쐐기를 박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다주택자들 즉 투기 수요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압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모피아들은요. 자,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파리 대책 때요. 파리 대책 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암수가 들어갑니다. 암수가 뭐냐면은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이런 대책을 끼워요. 아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고 하면서 한편에서 뭐냐면은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여는 걸 검토하겠다고 그래요. 임대사업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거를요. 그게 12월 13일 날 발표를 하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죠. 여기서 각종 세금 혜택을 줍니다. 이거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죠. 각종 세금 혜택을 보장해줘요. 예? 양도세도 그러니까는 감면해주고, 예? 그러니까 앞에서 파리 대책에서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파리 대책에서 한 게.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를 잡을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 다음 1월 달에 바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후에 금융위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요? 투기 지역에 원래 그러니까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러니까는 대출이 규제받게 해놨어요. 그런데 뭐냐면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해요. 임대사업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이걸 허용해주는 고시를 발표를 해요. 이게 뭡니까요? 다주택자를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파리 대책에 양도세 중심이지만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다주택자들을 그러니까 세금을 다 풀어주고 앉아있고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제한을 풀어주고 앉아있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모피아들이요. 모피아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는 초기 청와대 팀들도 마찬가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거죠. 우리 지금 대장동 사업으로 이제 이 민간 개발업자의 막대한 이 이득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가 3기 신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에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토지를 신도시로 지정하게 되면 그걸 다 매입을 하잖아요. 강제 매입을. 공시지가 뭐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민간업자들한테 팔아요. 그럼 민간업자는 그걸 가지고 거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추정 개발 이익이 참여연대에서 추산한 거는 3기 신도시 지역에 8조 1천억 원이 그러니까 넘게가 추정된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요? 예?
분양 세대가 그러니까는 한 7만 5천 정도 세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예? 여기서 한 8조 1천억 원 정도가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볼 걸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민간한테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많은 이제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장하는 건데, 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역대 정부보다 가장 많이 공급을 했어요.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민간한테 다 매각을 하게 되면은 민간업자들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민간업자들만. 수도권에도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공공택지 지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뭐래요? 공공개발을 해야지 공공택지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이거를 민간한테 매각을 하니까 민간 개발업자들이 떼돈을 버는 거죠. 떼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국회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이 저기 지금 용산 정비창 지금 개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개발에 대해서 민간한테 매각하지 말고, 이게 지금 용산 정비창을 누구 소유입니까? 이 땅이요. 코레일이 갖고 있는 거예요. 코레일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민간한테 매각하지 말고, 예? 매각하지 말고 임대해라. 예? 임대를 해라 이거예요. 왜? 민간이 그러니까 너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사례가 드러났으니까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공공개발을, 민간이 그런 막대한 이득을 못 누리게 하려면은 그걸 매각하지 말아야죠. 땅을요. 뉴욕이 실제로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토지는 지방 정부가 소유를 하고, 뉴욕주가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는 식으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뉴욕주가 그러니까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토지는 그러니까는 매각도 안 하고 토지를 보유하면서요. 예? 이런 방식을 적용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요구하니까는 노영욱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난색을 표현했다는 기사예요. 난색을. 왜 그래요? 모피아들이 지금까지 예? 공적 자원, 공공택지를 민간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민간들 돈 벌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모피아들인 거예요. 모피아들인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번에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모피아들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노영욱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영욱 장관이 기재부 출신이에요. 예?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이 국장 정도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청와대 밑에 그러니까는 이 팀들이 있고, 정책실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석들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국무총리가 내치는 거의 다 담당하는데, 그 국무총리의 수족이 바로 국무조정실장이라 했잖아요. 예? 이 노영욱 씨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기재부 출신이라고요. 기재부 출신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무조정실 실장 출신이야. 이낙연 총리 때랑 정세균 총리 일부 때랑 해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 국무조정실장이 바로 뭐냐면은 국무총리실의 실세인 거예요. 장관급이죠. 그러고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간 거예요. 기재부 출신이. 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모피아가 다 장악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다 이게 다 기재부 출신들이에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전국은행연합회 회장부터 해서 자본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그렇고, IBK 은행장,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 연합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카드 회사들 이익단체죠. 조달청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데도 여기도 기재부 출신이. 다 기재부 출신이. 거기다가 여러분들 한국투자공사라고 있죠. 한국투자공사. 여기 사장 진승호 씨도 기재부 출신. 한국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곳이죠. 반장식 씨. 이 사람도 기재부 출신.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박문규 씨, 이 사람도 기재부 출신. 다 기재부 출신. 온 나라가 다 기재부한테 장악당해 있어요. 네? 기재부한테. 자,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모피아를 그러니까는 제압하지 못하면, 모피아를 개혁하지 않으면요 세상 안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의 배분 문제인데 민간 부분에서 돈을 배분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금융이고, 공공영역에서 돈을 배분하는 게 재정인 겁니다. 재정에 대한 것을 모피아들이 다 장악하면서 이 정부의 재정의 배분을 다 모피아들이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의 그걸 가지고 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걸로 여러 자리들도 다 장악하고 있고, 이런 지금 실타라 이겁니다. 이들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와해시킨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금융자본의 이해하고 재벌 건설자본의 이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같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라고요. 그 자본의 이익을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먹고 평생 그러니까 거기서다가 정년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그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앉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철저하게 모피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번째 부동산 대책부터 이 소위 말해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참사가 나타난 거예요. 대참사가. 네? 그러니까 모피아 제압 안 하면요. 모피아 제압 안 하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서는 민주당이 지금 뭐냐면 부동산 개혁 입법을 그러니까 추진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죠. 오늘 발표를 했어요. 즉 개혁 입법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기재부도 제압을 해야 되고요.